안녕하세요. 곽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한 13년 전 이제 이 토지경제 과목에서 이 파트를 제가 배웠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고 시험 기간 때 어렵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또 이 암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암기량도 줄이고 이 줄인 만큼 확실하게 암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연상도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1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가구점, 전자제품점, 공구상 등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 집접 지향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가구를 사려면 인터넷으로 물론 우리 지금은 살 수 있겠지만 가구 거리도 자주 가죠. 을지로 가구 거리라든지 김해 가구 거리, 이렇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이 가구점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마트 옆에 LG 베스트샵, 그리고 삼성, 이렇게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가면 밀레니, 블랙 야크니, 코롱이니 다 붙어 있죠. 이게 왜 모여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쟁 업체가 옆에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PC방 하는데 옆 건물에 PC방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편의점을 하는데 맞은편에 편의점이 생겨. 이 피가 거꾸로 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필품하고 다르게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직접 찾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 집 갔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도 가고, 이 거리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붙어 있어서 오히려 유리한 것을 직접 지향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구거리나 이런 데 사실은 그런 거리가 들어서지 않으면, 직접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입지가 아니죠. 입지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입지라는 거는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설입 땅지자라고 합니다. 땅에 서 있다는 건데 남의 땅이 아니고 내 땅에 서 있고 싶죠. 내가 차지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는 그 상태, 그것을 입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농사 지을 땅 알아본다? 그러면 어디가 좋습니까? 수확량 많고 비옥한 생산성 높은 곳이 좋겠죠. 공장도 그렇고. 그리고 반면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어. 장사를 하려면 어디가 좋습니까? 유동인구 많은 수익성 좋은 땅이 최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주거를 생각하고 살 집을 찾는다면 물론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쾌적하게 살기 좋은 땅, 쾌적성을 생각하겠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절대 시험장 가서 죽을 때까지도 안 까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각종 이론들이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농업 입지 이론에서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 한 개만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는 나라, 고립되어 있는 성 하나를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은 집약적, 그리고 집약적이라는 거는 야채나 우리 고추 이런 거, 그리고 멀어질수록 조방적, 그리고 낙농업 같은 게 행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이 거리,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론이거든요. 간단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이론 자체가 현실을 너무 단순화한 이론인 것도 있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입지보다는 뒤에 이제 지대에 대한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시고, 뭐 농업 입지 이론 너무 빈약하게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사실 뭐 기농학과도 아니고 뭐 농사를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시험 출제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출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돈 되는 땅, 공업지, 상업지 좋아합니다. 흥미롭죠. 출제도 이 파트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내가 공장을 한다고 이제 공장을 하는 제가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공업 입지 이론은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뇌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베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가장 좋은 땅이야. 만약에 여러분 공장을 만든다고 쳐. 울산 사람은 연봉 5천을 줘야지 사람 구해질까 말까요? 그런데 부산은 3천만 원만 줘도 줄 선다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어디에 공장을 지어야 될까요? 울산에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리시란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야. 리시는 야, 비용보다는 최대 수요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야. 울산이 좋다고? 야, 울산 인구 110만 명밖에 안 돼. 부산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330만 명이란 말이야. 시장이 3배 이상 커. 어디다 공장 지어야 되겠어? 부산이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수요자가 많은데 부산이 지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리시가 이야기합니다. 최대 수요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베버와 리시 둘 다 근거 있는 일리 있는 말이죠. 황희정성이 들었다고 하시더라도 그래,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뭐 보통은 이제 지역을 선택할 때는 리시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지점은 베버의 이론을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버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요 최소 비용 이론을 논하려면 그럼 비용이라는 게 뭘까? 비용이 뭐가 있죠? 비용이라는 거는 원료비. 자, 원료라는 거는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편 원료는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원료야. 흔하고 흔한 물 같은 거. 그런데 이 국지 원료는 석회석, 광물 같은 이런 겁니다. 있는 곳에만 있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 외에도 우리가 뭐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뭐 수송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베버가 말하기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다라고 했습니다. 뭐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이제 임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다면 꼭 국내가 아니라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도 공장을 많이 짓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길이 워낙 좋지 않고 수송 수단도 마땅치 않았고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닌 그냥 딱 소비할 만큼은 생산하던 시대니까 이 수송비가 좀 더 큰 고려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수송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만든 물건을 시장으로 옮기는 수송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원료지에서 내 공장으로 가져오는 수송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원료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원료지수라는 거는 보편 원료가 아니라 뭐 국지 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원료지수라는 거는 원료 중량을 분자에 두고 상품 중량은 부모에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수라는 게 1보다 크다면 원료 산지에 가까운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1보다 작으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는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 부분은 뭐 계산 문제도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연습해 볼 거고 우리가 이론을 일단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뭐 콜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콜라는 코카콜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탄산수, 그리고 설탕,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는 코카콜라의 1% 비법 원액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코카콜라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게 비용이 저렴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 탄산수와 설탕은 우리 한국에도 있으니까 원액만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도시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원액만 가지고 와서 도시 근처에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럼 반대로 꽁치 통조림 좋아하십니까? 이 꽁치 통조림은 도시 근처에서 만들려고 꽁치를 도시 근처로 가지고 오면 냄새 나고 썩고 문드러지고 이거 양 물이 들어 얼어져 있으니까 중량도 크고 물이 녹잖아요. 난리 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산지 근처 바다에 최대한 가까운 공장에서 가공해서 통조림으로 도시로 수송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콜라 같은 경우는 원료가 수급이 용이하니까 시장 지향. 꽁치 같은 경우는 원료 수급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원료 지향. 같은 깡통, 같은 캔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암기할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합격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지양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 기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합격, 수업을 듣지 않는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시의 최대 수요 이론 같은 경우는 수요가 최대인 지점, 뭐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지점을 중요시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버릴 건 버리지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조금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오늘 내용만 해도 오늘 공부하고 몇 달 뒤에 물어보시면 실제로 이걸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농업이랑 공업까지 했어요. 그러면 상업입지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농업입지에서는 제가 한 개만 이야기했죠. 티넨의 고립국 이론, 그리고 공업입지에서는 두 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뇌시의 최대 수요 이론. 우리 상업입지 이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딱 공부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중심지 성립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중심지가 뭐냐? 중심지는 도시라는 중심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러 이 사람은 신도시 계획하는 전문가야. 도시계획, 대장동 이런 거 전문가인 거야. 기획하는데 이 굉장히 강한 평야에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도시라는 중심지를 하나 배치한다면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크리스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도시는 상업 중심지였겠죠. 그러니까 상권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이 상권을 뭐라고 할까요? 상권이라는 거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리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상권이라고 하면 서울대 학생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뭐 그런데 뭐 연세대 상권이라면 뭐 연세대 학생들이나 뭐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고려대 상권이라면 뭐 고려대 학생들 이용하겠죠. 그런데 고려대 학생들은 연세대 상권에 가서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연세대 애들은 고려대 상권에 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 가지 않습니다. 예.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리적 범위를 우리가 상권이라고 합니다. 뭐 좀 번화가고 이렇게 좋아해 가죠. 이 상권이라는 것은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도달 거리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그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고객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지 중심지가 성립된다는 게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걸 공부하고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면은 요 공부를 포기하게 되시거든요. 물론 포기 안 하고 그 공부를 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제 도움이 없이도 합격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놓은 요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시험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한번 다시 가는 것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한번 전공으로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결론은 딱 이 한 문장이에요. 인력은 도시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도시가 중심지가 생겨났어요. A가 있고 B라는 중심지도 생겨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사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 가서 사겠죠. 아, 선생님, 저는 멀어도 바람도 쉴 겸 번화가 가는데요. 그렇죠. 멀어도 왜 번화가를 갑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물건도 많고 일단 경쟁이 활발하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좋은 거를 다 떠나서 너무 멀어. 부산 사는 제가 신촌에 신촌 좋다고 거기에 물건 사러 갈 수 없죠. 너무 멀면 못 간단 말이에요. 요즘 또 그런데 예전에는 더 힘들었겠죠. 만약에 이 A 중심지가 이 A 도시가 4만 명이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A 도시라는 곳은 4만 명이 있어. 그리고 B 도시는 1만 명이 살아. 그러면 정 가운데 딱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기도 1시간 여기도 1시간 걸린다면 당연히 A에 가겠죠. 왜? A가 사람도 많고 상권이 더 크니까 더 번화가야. 하풀이야 하풀. 그런데 이 정 가운데 사는 사람에서 B에 더 가깝지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B가 50분이고 A는 1시간 10분인데 20분 더 가도 나는 하풀 가고 싶어. 해서 하풀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옆에 사는 사람은 B는 30분인데 A를 가려면 1시간 30분을 가야 돼. 1시간을 더 가야 돼. 왕복 2시간 더 가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아무리 하풀이라도 나는 못 가겠다 하고 이분은 B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어? 거리에 비례하네? 거리에 비례하지만 또 규모가 크면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하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기 싫어지네? 그런데 규모가 크면 또 이 땡기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규모에는 비례하는 거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고 싶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기 싫죠. 자, 어떤 중심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의 어떤 한계, 즉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요걸 설명한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인력은 도시의 규모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도시의 규모에 비례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멀면 멀수록 가기 싫으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도 알겠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규모보다도 거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요거 뭐 중요합니다. 제곱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허프의 쇼핑센터 이런. 우리가 레일리가 2개 얘기했죠. A 도시, B 도시. 우리는 이제 3개 이상으로 갑니다. 왜냐? 실제 우리 큰 도시에는 3개 이상 여러 개 쇼핑몰로 가정한다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일리가 소매 인력 법칙에서 규모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쇼핑센터도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가고 싶겠죠. 물건도 많고 제야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상품도 저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규모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레일리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마찰 개수 승수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이게 거리에서 한 단계 더 간 거죠. 이 마찰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 내가 똑같이 10분 거리야. A 슈퍼랑 B 슈퍼가 똑같이 10분 거리인데 B 슈퍼는 규모도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할게요. B 슈퍼는 그냥 내가 걸어가면 되는데 A 슈퍼는 횡단 6교가 있어. 6교가. 계단을 내가 가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10분이라도. 그러면 제가 B에 가겠죠. A 6교 건너기 싫겠죠. 똑같다면. 요것처럼 우리가 뭐 하천 6교 아니면 이런 거리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는 힘을 마찰 개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죠. 방해받는 힘을 마찰 개수라고 하고 이 방해받는 힘에 당연히 반비례하겠죠. 거리가 멀거나 뭐 조금 거리가 험난하거나 이렇게 이제 방해받는 힘이 높다면 가기 싫은 마음은 그렇죠. 더 가기 싫겠죠. 안 가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경쟁하는 쇼핑센터의 유인력에 반비례합니다. 왜냐? 아니 내가 뭐 A마트가 있고 B마트가 있어. 그래서 A마트의 단골이고 A마트가 규모도 괜찮고 뭐 마찰 기수도 나는 괜찮은데 B에서 할인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갑자기 유인력이 생겨버리면 나는 평소에는 A 가다가도 B 가겠죠. 이것처럼 이 유인력에 반비례합니다. 자, 힘드시죠? 네, 저도 좀 힘듭니다. 자, 이제 16번 넘어가서 호이트란 사람이 성형 이론을 성형이 아니라 성형은 이제 얼굴 고치는 거죠. 성형 이론을 통하여 주요 교통망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고 분화한다고 하였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이트란 사람 하면 선형 이론과 교통망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공간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공간 구조론은 도시 구조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하십니다. 괜찮으십니다. 이 부분은 이 이론과 함께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학자 이름은.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 버제스란 사람이 5개의 동심원상으로 형성되고 이 동심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기본서 이렇게 많던데요? 그거 대학 가서 하시면 되고, 버제스는 동심원 일환이고 공간적 분화에 따라 5개 동심원을 형성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삽니까? 교통 좋은 서울 중심에 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중심가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이 좁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도시 중심은 우리가 뭐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인프라를 누리는 건 누리는 거고 내 집은 넓고 쾌적해야 된다. 조금 외곽 지역을 선호하거든요. 뭐 자동차가 일상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고소득층은 도시 외곽 거주를 선호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린 당연히 그렇죠. 우린 당연히 번화가가 좋고 뭐 이제 뭐 한강이 있는 그쪽 이 아파트들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 선형이라는 거의 선자는 부채꼴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부채 붙이면 선선하죠. 선형 이론 선선하죠. 부채 모양, 부채꼴 모양. 부채꼴은 그렇죠. 예. 소화 잘 되는 그 약이죠. 소화, 선형.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꼴로 도시가 형성되냐? 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부채꼴로 되더라. 호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호이트 하면 선형 이론과 도로,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제 다 핵심 이론이라는 거는 도시에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당연히 조금 큰 도시에는 2개 이상의 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핵심이 2개 이상이 2개 이상의 하플이 존재해. 아니 부산 하면 이제 뭐 서면만 하플입니까? 서면 또 하플이지만 뭐 해운대, 강할리 이렇게 또 핫플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들은 이 핫플레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핫플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해리스와 울만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암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또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하면 이 파트를 포기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외우면 무조건 맞추는 건데 뭐 암기 문제 말고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또 이 계산 문제가 포기할 수 없어. 왜? 할 줄 알면 몇 번만 연습하면 문제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도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뭐 근성을 가지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제가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은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